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콘도 물량이 부족해서 세입자 간의 경쟁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최저 공실률 달성 위에 30만 채 이상 필요하다. 지금 전국적으로요. 임대 아파트 및 그리고 콘도 물량이 부족해서 주거난이 심해진다. 2026년까지 3년 뒤죠. 3년 뒤까지 부족한 임대 주택 수가 12만 채. 그러니까 4배나 급증할 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말을 좀 이상하게 쓴 것 같은데 어쨌든 임대 아파트가 결론은 30만 채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공실률이요 지금 1.9%라고 합니다. 사실 1.9%는 이 공실 찾기가 그냥 거의 정말 너무너무 힘든 수준인 거예요. 저도 물론 경험을 해봤죠. 임대 내자마자 첫날 둘째 날은 조금 한산했어요. 몇 개 받았어요. 근데 3일째부터 폭발적으로 문의가 들어와서 한 거의 30개 가까이 이메일을 받다 보니까 도저히 응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야, 정말 지금 임대가 장난이 아니구나.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임대가 싼 거는 아마 엄청나게 연락을 받고 저도 지금 한 임대보다 아마 100불 정도, 200불 정도 올렸어도 아마 문의 받고 거기다가 아마 가구까지 넣었으면 제가 아마 사채 안 써가지고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구 채워넣어서 거기서 또 100불, 200불 올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생각에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콘도가 에어비앤비가 안 되는 상황인데 에어비앤비가 된다 그러면 저는 당장 에어비앤비 돌릴 생각을 좀 하고 있긴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거 하려면 지금 최소 1년은 기다려야 되고 이 친구들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뭐 2년 될지 3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건이 되는 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캐나다 임대주택 수는 2.3% 늘어났고요. 자, 캘거리, 오타와 임대주택 각각 7.4%, 5.5%. 캘거리는 집도 많은데 또 임대주택 수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대. 이러니까 집값이 안 올라가죠. 이러니까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제 입장에서 그냥 얘기 한번 해본 거고요. 네, 어쨌든 지난 10년간 임대 시장의 재고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증가해도 세입자 간의 경쟁은 심화되고 임대료는 더 오르고 있다. 특히 인구수에서 1등과 2등을 차지하고 있는 토론토와 밴쿠버는 지난 3월 코로나 방역 지침이 풀리면서 신규 이민자들이 몰리고 있어 임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근데 혼자 사는 주택이 증가하고요. 사회적 현상, 그리고 이민자, 독신 주민, 정말 뭐 세대 수가 분할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인구는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은 가정에서 근데 엄마 아빠 내가 나이 먹고 직장 잡으면 엄마 아빠랑 더 이상 살기 싫어. 왜냐면 엄마 아빠는 맨날 잔소리하고 밥 먹으라고 아침에 일어나라고 청소기 막 돌리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컴플레인했던 거를 우리 애들 똑같이 컴플레인하고 있어요 지금. 임대 주택 수가 낮다고 해서 이게 바로 곧바로 막 주택 시장으로 옮겨져서 주택 가격이 오른다 만다. 이거는 뭐 모릅니다. 그죠? 왜냐면 요즘에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한 상황 아니어서 주택 가격이 쉽게 오를까?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네. IMF 총재가 세계 금융 안정성에 위험이 커졌다고 합니다. 자, 올해 어려운 한 해, 이미 2023년 시작이 됐는데요. 아주 어려운 한 해로 전망을 했고, 자, 고금리로의 급격한 전환 위기, 이제 막 이게 떨어지네 마네 막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금융권 위기가 이게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미국 내에서 빵빵빵빵 터지더니 지금 유럽으로 옮겨졌고 이제 다시 또 스위스 크레딧에서 이 도이체방크로 넘어가고 뭐 저도 금융을 잘 모릅니다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또 다른 은행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시작된 금융위기 그리고 이미 예정된 고금리로의 급격한 전환을 통해서 올해 한 해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이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경기 침체는 아직 제가 이거 어제 리포트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지금 소매 판매 시장이 뭐 주춤주춤하다가 완전히 하늘로 팍 솟아오르는 그래프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자 소매 판매 자동차 시장 강세 자 이 부채 부담은 2월 달엔 또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하반기에는 소비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은 일단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월 대비 1.4%가 증가했고요. 자, 지난달 잠정 통계치보다도 0.7%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의외였어요. 지금 돈 쓸 돈이 다들 있나 봐요, 지금. 돈 없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야. 왜 나밖에 없지, 돈 쓸 사람. 왜 다들 돈이 있는 거야, 도대체. 빚 갚느라 정말 쓸 돈이 없어서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다들 지금 돈이 있어서 막 돈을 더 쓴대요. 더 썼대요, 세상에.
아, 놀랍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높은 금리로 인한 가계의 재정 위기는 아직 제대로 오지 않았지만 제대로 오긴 오겠죠. 자, 부채 부담이 커지고 노동 시장도 둔화될 하반기부터는 결국 소비 지출도 부진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재정 위기가 오고 그죠? 그 노동 시장도 좀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레이오프가 시작이 본격적으로 우리 되는 걸 좀 보이다가 주춤주춤하다가 다시 또 이번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본격적인 레이오프가 뭐 여름 이후에까지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많은 분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 약간 딜레이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뭐 주택 시장도 뭐 그렇게 지금 막 반등을 좀 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몇 프로 있고 저도 올라와서 나쁠 건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쉽게 될까라는 의심을 좀 들어요. 어쨌든 네, 캐나다 주정부 이민 PNP를 크게 늘린다고 합니다. 자, 온타리오주 할당량 2배 늘었고요. 그리고 알버타주, 세스케츄원도 네, 할당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런 PNP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술직 이민을 크게 늘린다고 합니다. 네, 올해 이민자 수는 PNP를 통해서는 네, 10만 5,500명에서 2025년에는 네, 11만 7,500명. 만 명이나 늘리네요. 그죠? 예, 뭐 이민자 그 목표가 50만 명이에요. 50만 명. 50만 명인데 PNP 프로그램 통해서는 저렇게 또 늘어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지금 각 주별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숙련된 이민자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서 교육시켜서 여러 가지 통해서 하려면 또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민자를 외국에서 딱 들여와서 물론 영어가 좀 된다는 가정하에 딱 데려서 바로 일을 시키면 바로 해결이 되니까 이민을 택할 수밖에 없고 지금 경기 침체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또 이민자를 데려올 수밖에 없고 캐나다는 인구수가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민자를 통해서 인구를 늘리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이민자 통해서 물론 저렇게 숙련된 이민자가 부족해요 막 하지만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뭘 갖고 옵니까? 네, 돈을 갖고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일은 안 합니다. 일은 안 하지. 이민할 때 뭐 합니까?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한국에서 가까운 돈으로 막 씁니다. 왔으니까 여행도 다녀보고 그죠?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초반에 가족 단위로 온다고 가정하면 아이들도 뭐 사줘야 되죠. 옷도 사야 되죠. 또 캐나다한테도 교육받아야 되죠. 학원도 보내야 되죠.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민자들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민자들이 많이 오는 온타리오, 밴쿠버, 네, 경제가 특별한 거 없지만 뭐 크게 무너지는 거 없이 진행되는 이유도 이민자들이 맞춰주기 때문이겠죠. 네, BC주 노숙자 해결을 위해 330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밴쿠버 이스타운 아시죠? 관광 오시는 분들은 꼭 이스타운도 한번 이렇게 데려다 가거든요. 그럼 보면은 되게 이렇게 아름다운 밴쿠버 도시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다들 놀라하거든요. 어쨌든 텐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335 주거 공간을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밴쿠버 문제이긴 한데 주정부에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네, 밴쿠버시는 이번 지원에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당연하죠. 기물 절도, 기물 파손, 절도, 약물 과다 복용, 텐트 화재, 폭력 범죄 등 문제가 있었다.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들을 과연 어디로 데리고 갈 것인가. 지금 장소는 안 나왔거든요.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 장소는 모르겠어요. 330호를 한 곳에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눠지긴 할 것 같긴 한데 결국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스트 밴쿠버를 밀면 이 노숙자들이 과연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이 풍선 효과로 애들이 밀려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동하는 곳은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제일 좋은 이동 수단이니까요. 1차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서리로 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근데 지금 밀리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슈퍼스타 가는 곳도 서리 슈퍼스타인데 그 바로 옆에 그 쉘터가 만들어졌어요. 노숙자들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노숙자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쉘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슈퍼스타에 많이 와서 보면은 막 훔쳐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막 되게 더럽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역시 노숙자 어쩔 수 없구나. 노숙자들이 가는 곳은 이런 얘기하기 그런데 혐오 시설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들이 뭐 제가 볼 땐 서리로 왔다가 이게 랭리 다운타운으로 가든지 아니면 사우스로 이동하든지 정말 이 어디를 제공할지가 참 중요하구나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 노숙자들이 저는 이제 어디로 갈까 좀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 되는 대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미국 은행 쇼크의 화들짝 MMF는요 머니 마켓 펀드라 그래가지고 미국 단기채에 주로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이자를 줍니다. 이게 은행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 어카운트를 제가 알기로는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카운트 유지비도 드는데
어쨌든 큰 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MMF가 갑자기 증가할 때는 이제 돈이 쉽게 말해서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부동산 투자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주식 투자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코인 투자하기도 그렇고, 뭐 애매할 때, 정말 애매할 때 단기로 넣어놓는 데가 MMF인데, 그 통장 잔고가 좀 5조 달러로 역대 최대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일 때 뭔가 돈이 어디 가나, 이렇게 위기일 때 금 투자한다고 하는데, 금도 생각보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안 오르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예전에 금이 정말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금이 정말 안전자산인가? 금도 보면은 뭐 크게 안전자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돈이 갈 곳 없을 때, 금융위기 대위기 때 2008년에도 잔고가 사상 최대치로 올랐죠. 그러다가 다시 코로나 발발했을 때도 또 사상 최대치를 역전했는데, 이번에 SVB발 미국 금융위기 때 5.1조 달러로 역대 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그렇잖아요. 금융위기 때도 그 다음에 엄청난 투자 기회가 생겼었고, 코로나 발발했을 때도 그 뒤로 엄청난 또 투자 기회가 생겼었고, 역대급을 넘어서는 미국발 은행 위기 때는 이 뒤에도 어떻게 보면 역대급 또 투자 위기가 생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냥 볼 뿐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저도 그래서 지금 아주 작은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일단 뺐다가 한참 기다려도 다시 들어갈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이런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넘어간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불안해하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이걸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 채널에 어느 도시가 많이 보는지 오래간만에 제가 봐보니까, 예전엔 토론토가 1등 했었거든요, 희한하게. 근데 밴쿠버 형님들이 과감하게 1등, 뭐 한 28일 동안 156시간을 봐주시고, 그 다음 2등이 또 놀랍게도 캘거리였습니다. 저희 제2의 고향 같은 우리 아들들의 고향인 캘거리가 2등. 감사합니다. 밴쿠버 형님들도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3등이 코키틀람입니다. 코키틀람을 많이 봐주시네요. 4등이 토론토. 토론토 형님들 늘 많이 봐주셔고, 멀리 있지만 또 감사드리고요. 그 써리, 제가 살고 있는 써리 95.2시간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버나비, 랭리, 또 서울, 에드몬튼, 포트 코키틀람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어쨌든 항상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는 또 밴쿠버 분들이 의외로 또 많이 봐주셔가지고, 제가 예전에 토론토, 캘거리가 많이 봐주셨는데, 오히려 이제는 이제 제가 밴쿠버 쪽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 흐름들이 좀 밴쿠버로 넘어온 것 같아요. 어쨌든 또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BC 부동산 협회에서 나온 보고서를 오늘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굉장히 좀 깊은 내용이라 제가 100% 이해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긴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부동산 협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 프렌들리 그런 리포트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이슈가 되는 게 있죠. 이미그레이션, 이민자들이 지금 엄청난 숫자가 매년 거의 40만 명, 45만 명, 또 목표는 50만 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예전부터 이게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제 댓글에 달기를 이민자가 어떻게 와서 부동산을 바로 사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너무 이상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3년 동안 지금 앞으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올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금지법, 아니면 외국인 부동산 못 사게 하는 어떤 그런 텍스,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앞으로 부동산의 affordability를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이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인구만 늘어나면 당연히 수요가 높아지니까 부동산에 엄청 영향을 미치겠죠. 사실상 이거 기본적인 경제 상식이니까. 근데 그거를 맞추려면 지금보다 여기 보이는 대로 25%를 더 이제 컴플리션, 준공 완공을 해야 되는데, 5년 내에 이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커버하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중요한 내용만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금 이민자를 거의 이제 1.5 밀리언 이민자만 지금 150만 명을 들어오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2025년까지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기사 몇 번 다루고 이것도 기사 몇 번 났었는데 이미 작년에 100만 명이 들어왔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뭐 꼭 이민자뿐만 아니라 이민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레퓨지들, 학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워킹 퍼밋 각 들어오는 사람들, 또 워홀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오면 길거리에 자진 않습니다. 그죠? 뭔가 집을 렌트를 하든지, 사지 못하겠죠. 렌트를 하든지 방을 들어가든지 어쨌든 뭔가 자기 몸을 뉘울 장소가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렌트 마켓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포화 상태가 됐다라는 거, 그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다 아실 테고요.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못 사게 하는 법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이거 사실은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예전부터 UBC나 그런 데서 발표를 했었는데 크게 영향 미치지 않았다 사실은. 저도 이거 얘기는 몇 번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부동산법이라기보다는 이 정치인들의 쇼에 가깝다. 이건 정치인들이 우리가 부동산 이렇게 오르는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욕을 먹어야지. 정치인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왜 부동산이 이렇게 올랐지? 누구 때문이지? 정치인들 때 얘가 정치를 잘못해서인가? 누가 문제지? 누가 잘못한 겁니까? 외국인들이. 중국인들이 샀으니까 그렇지. 중국인들이 막 사니까 가격이 오른 거야. 못 사게 해줄게. 법을 짠 만들었지만 실제로 부동산 가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에도 부동산 침체기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라도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안 사주니까 텍스가 안 고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외국인 금지법을 좀 완화를 시킨다는 거 며칠 전에 발표를 했죠. 자세한 내용은 또 많이 아실 거니까. 근데 뭐 변했다고 해서 뭐 크게 많이 살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은 들어요, 사실은. 자, 이민자들이 2021년에는 40만 6천 명, 그리고 2022년에는 작년이죠. 43만 7천 명. 그죠? 그리고 올해는 몇 명까지 아직 들어오고 있는 중이니까 예상치로는 45만 명에서 50만 명 사이로 들어올 거라고 얘기는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과연 몇 명, 우리는 이제 BC주 살고 있으니까 과연 몇 명이나 BC주에 들어올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15%가 그 BC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4만 명, 3만 9천 명, 4만 명 정도가 이제 BC주로 들어왔었고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 뭐 40만 명, 50만 명 막 하다 보니까 지금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자, BC주에는 21만 1,500명의 뉴 퍼머넌트 레지던트리,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급 정말 유례 없는 이민자들이 오는 중인 거죠. 가장 이민자 여기 보면은 제 얼굴에 좀 가려질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가 1906년이네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민을 많이 왔어요. 벌써 40만 명씩이나 몰려오면서 캐나다가 이제 엄청난 발전을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정말 로우 할 때는 이제 2차 대전 때였던 것 같고요. 역대급으로 유례 없는 이민자들이 40만 명을 넘어서 50만 명까지 들어오는 시대가 이제 열렸는데요. 그래서 BC주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4만 명 가까이 들어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BC주에는 총 21만 7,500명의 이민자들이 들어올 건데 여기서 이제 뭐 인구수는 저렇게 들어오는 건데 그 이제 하우스홀드 수는 따져 보면 한 2만 500 유닛, 그러니까 2만 500 하우스홀드 새로운 세대가 생길 것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들어오는 인구는 자, 대략 얘기할게요. 20만 명, 거기서 10%인 한 2만 새로운 2만 가구 수가 새로 생기는데 또 이제 역사적으로 분석해 보면 거기에서 54% 정도가 집을 산다고 합니다. 결국은 20만 명 정도가 새로 들어올 거고 2만 가구가 생기고 거기에 반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11,000가구가 새롭게 집을 살 거고 예상으로는 그 나머지는 이제 렌트를 이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2023년 우리가 2023년에 있잖아요. 2025년까지는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토럴 세일은 지금 엄청나게 증가를 할 거다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sale of primary residence, 집을 사는 사람들도 같이 늘어나고 거기에 인베스터들도 꾸준히 집을 살 거다. 그래서 아마 토럴, 파란색 보이시죠? 토럴 세일은 2026년까지는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 거기서 정점을 찍고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이민자들이 들어오자마자 뭐 집을 사는 건 아니겠지만 1년, 2년 있다가 이때 집을 사야 되겠네. 집을 사는 수요들이 이때 이후로는 좀 꺾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year to year price growth도 2023년부터 살짝 꺾였죠. 그러다가 뭐 중반기 이후부터는 계속 오르다가 2026년까지 아마 개세적인 상승을 하고 그 뒤로는 프라이스도 꺾이지 않을까. 왜냐면 수요 자체가 좀 꺾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BC 부동산 협회에서는 이거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다 읽어본 예상으로는 아니야 2025년까지는 이렇게 이민자들 많이 받고 이민자도 보면은 이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다 이민자였으니까 이민자는 많이 받았다가 좀 적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 뭐 경제가 너무 좀 호황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런 사정 때문에 안 받기도 하고 그죠? 이 그래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민자들을 뭐 많이 받았다, 또 적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가 적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뭐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정말 역대급으로 너무 많이 받았다 보니 이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이후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민자들이 많이 떨어지면 하우스 디맨딩이나 가격도 아마 좀 떨어질 거다 예상을 한 부분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는 2026년까지는 가격이나 어떤 디맨드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그 뒤로는 소강 상태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부동산 협회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2023년까지 sale to investor 검정색이에요. 이게 굉장히 2023년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도 올랐고 뭐 affordability도 힘들고 그런데 인베스터들도 점점 이제 올라가다가 아마 2025년에 이제 이민자들이 아마 정점을 찍었을 때 아마 이 인베스터들 아마 급격하게 상승할 것 같고 이제 자기 원래 자가주택 구매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아마 계속 올라갈 거다. 근데 결국은 똑같이 2026년에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인베스터들은 이때도 물론 떨어지긴 하지만 꾸준히 집을 살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베스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일단 한번 들어오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베스터들은 집을 사서 물론 되파는 것도 있긴 하지만 렌트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 인구 확 늘어났으니까 이때 이후로는 어떤 렌트 인구들은 뭐 변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늘어났으면 더 늘어났지.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로는 인베스터들은 꾸준하게 투자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네, 뭐 어떤 자기 성향이 뭐 사서 뭐 2년 지금 당장 팔 수는 없으니까 사서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놓고 그리고 또 임대를 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떤 투자자들은 계속적인 투자를 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The Impact on Affordability인데 구매력에 관련된 것들. 우리가 2022년 초에 이 집값이 피크를 찍었던 게 Affordability가 최고치에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너무 비싸서 살 수도 없고 내 소득이나 집을 돈을 어디서 빌려오는 것도 한계를 맞다 보니까 거기서 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어폴더빌리티가 금리가 낮아서 어폴더빌리티가 최고치에 달았다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점점 이 구매력이 하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최하점을 다시 찍는 게 2023년이네요. 그죠? 이때쯤에 최하점을 찍고 다시 이미그레이션 샥 그러니까 디맨딩이 높아지면서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폴더빌리티가 2023년 지금 중반쯤에 하락 최저점을 다시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뭐 돈을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디맨딩 자체가 높아져서 그렇게 집을 살 것 같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이민자들은 경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잡도 만들어내고 있고 기회를 더 창출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성을 커뮤니티에 가져다 주지만 리포트에서 봤다시피 이런 인구의 증가는 분명히 하우징 마켓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건데 이 정부에서는
집을 사지 마라 이런 정책적인 거나 텍스나 올 생각하지 말고 집이나 더 많이 짓게 해줘라 제발. 그런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게 여기도 얘기했지만 당장의 이민자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나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시간 문제일 뿐이다. 지금 정책이 지속된다면, 지금처럼 새로운 하우징이 새로운 이민자 추세에 못 따라간다면 이 불보듯 뻔한 일인데 정부에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여러 가지 규제를 없애고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이 부동산은 분명히 힘든 시간을 맞이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부동산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거 주변에서도 제가 들리고 느끼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금융 상황이 좋아질까? 이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전히 은행권 불안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고 뭐 좋은 상황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게 어떤 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칠지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시고 좋게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시네플렉스에서는 가족의 달을 맞아서 매주 토요일 4월 내내 2.99에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시네플렉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코키틀라메도 있고. 그래서 2.99에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새로운 영화들은 아니에요. 새로운 영화들은 아니고 자, 8일에는 홉이란 영화, 15일에는 윌리와 윙카와 초콜릿 공장, 22일에는 레고 무비, 29일에는 이웃집 토토로를 상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전 명작인 거죠. 고전 명작.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영화를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아이들하고 그냥 가는 뭐 그런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설레는 아이들과 같이 애들은 극장 가면 설레하니까. 근데 2.99인데 가서 팝콘 먹고 음료수 먹으면 한 영화관보다 한 10배 나오겠네요. 그죠? 안 먹을 수도 없고. 제일 아까운 게 저는 팝콘 먹는 것 같아요. 평소에 싫어하는데 심심하니까 사야 되는 너무 비싸서. 어쨌든 뭐 주스는 하나씩 숨겨가도 잘 모르긴 하더라고요. 여전히 좀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 애들이 더 숨겨가서 장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밴쿠버 주요 상권 10곳 중 한 곳이 비었다. 10% 가까이 그런 공실이 났다고 합니다. 공실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이게 다 재택근무를 했는데 지금 다시 와서 일해라고 하자 보니 이게 지금 쉽게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리고 경기 침체도 지금 슬슬 시작이 되다 보니까 한 10% 가까이 지금 공실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밴쿠버가 10%는 사실 좀 놀랍긴 한데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공실률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밴쿠버가 11.6%라고 합니다.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 캘거리랑 비교가 됩니까? 캘거리는 31.5%. 이 캘거리는 다운타운에 가보면 저 때도 좀 그랬는데 유령도시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벼 있었어요. 그래서 다운타운 상권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막 죽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나마 이게 2022년엔 32.6%였는데 그래도 1.1%가 좋아졌네요. 그래도 세상에. 와, 너무 심하지 않나요? 어쨌든 11%가 돼서 어떤 뭐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도시를 한번 봐볼까요? 주요 도시들. 토론토는 17.3%. 토론토는 훨씬 더 심하네요. 그죠? 근데 작년에는 13.6%였는데 무려 지금 거의 4% 가까이 점프를 했어요. 토론토가 지금 더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밴쿠버가 제일 낫네요. 그래도 퀘벡이 그나마 12.5%로 가장 낮은데 이게 가장 낮은 수준인 거예요. 오타와하고 13.7%. 근데 밴쿠버가 가장 좋다. 11.6%. 그래서 아마 뭐 미국에서도 지금 그 상업 부동산이죠. 상업 부동산에 지금 재앙이 시작되냐 마냐 이런 기사가 지금 많이 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밴쿠버는 지금 캐나다에서는 가장 낮은 공실률이어서 아직은 크게 문제가 될까 싶긴 한데 아마 지금 이런 움직임이 막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상업 부동산에 아마 삐걱삐걱 되면은 그래서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른다 막 얘기 나오는데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은행권의 어떤 그런 위기들, 그리고 상업 부동산의 위기들, 물론 그러면 인구수는 늘어나도 분위기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쉽게 오를까? 그냥 어느 정도 현상 유지나 지지부진한 상태를 한동안 가지 않을까라고 그냥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꼭 맞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이거는 저는 뭐 이 얘기는 전혀 모릅니다. 밴쿠버 노인의 사태,
뭐 회장님이 두 분이 뽑히셨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캘거리 있을 때도 한인 회장이 막 에드먼턴에 막 2명 뽑히고 막 엄청 뒤지게 싸우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늘 싸웁니다.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서로 좋아하는 회장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해보니까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도 사퇴할 수 있어. 나는 사퇴할 수 있어. 내가 양보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내가 그냥 물러나 버리면 이 다른 집단이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나쁜 사람들이 여기를 장악하게 될까봐. 근데 그걸 막으려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난 욕심이 진짜 없는데 내가 이 자리를 해야 되고 내가 나설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근데 상대방도 사실상 입장이 똑같습니다. 저쪽에서는 나를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나쁜 놈으로 보다 보니까 자기는 물러날 수 있지만 자기는 욕심 없이 물러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비도덕적인 내가 여길 장악할까봐 물러날 수 없는 거죠. 그죠? 결국은 뭐냐?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대화 잘 하시길. 저는 내용 잘 몰라서 그냥 이거 보니까 뭐 이게 이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고 겉에서 보면 저런 거 왜 대화로 해결 못하고 도대체 왜 싸우는 거야 막 얘기하는데 그 상황에 들어가면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걸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전쟁의 난에 뭐 홍수가 난에 그런 사람들 막 사재기 하잖아요.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팬데믹 갔을 때 막 휴지 엄청나게 사재기하고 수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고 싶어. 나는 이런 공급망이 분명히 몇 달 뒤에 풀릴 거를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사재기 안 하고 싶어. 난 할 수 있는데 나만 안 사면 뭐합니까? 다 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사재기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걸 여러 번 경험을 해봤어요. 캘거리 경험을 해봤고 또 팬데믹 때 캘거리 대홍수 때 경험을 해봤죠. 그때 물하고 막 식품 엄청 사재기 했을 때 나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저도 가서 사재기를 하고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이게 뭐 누굴 욕할 건 아니고 대화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또 우리 또 대략 살펴본 또 부동산 뉴스와 여러 가지 언저리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저도 산책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네, 봄이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운동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달 캐나다 집값이 여전히 내림세라고 합니다. 주택시장 20곳 중에 14곳이 평균 이하다.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지난달에도 주택시장이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향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 부동산 중개 전문업체인 주카사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 광역 토론토를 포함해서 주택시장 20곳 중 14곳 집값이 전국 평균 이하였으며 가격 하락폭은 평균 25,000달러로 나타날 것도 밝혔다. 자, 보고서에 따르면 2월 전국 평균 집값은 최고가를 찍었던 지난해 3월, 2월, 3월 정도 했죠. 이후에 18.9%가 하락했으며 전달인 1월과 비교해서도 5만 달러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 작년에 피크를 찍었을 때보다 전국 평균입니다. 네, 20% 가까이 떨어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밴쿠버를 봤을 때도 칠리와크 같은 곳은 지금 25% 30% 떨어졌다고 보고 그리고 밴쿠버는 덜 오르고 덜 떨어져서 한 9% 그때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거 평균을 다 따지면 그러네요. 밴쿠버 10% 그리고 칠리와크 30% 중간에 딱 20%인데 네, 평균 집값이 딱 18.9% 그러면 이제 딱 20%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떨어졌다라고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여전히 지금 많은 사람 부동산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은행권 위기가 생기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이 다시 오를 것도 같고 그죠? 그리고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여전히 지금 추세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2월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66만 2,437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전국 평균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저 가격이면은 중부지방이나 대서양주로 가면 보면 굉장히 괜찮은 집을 싱글하우스를 살 수 있는 집이기도 하고 저 돈으로 밴쿠버나 토론토에서는 방 2개짜리 콘도 그러니까 올해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좀 사이즈가 작아지면 신축도 살 수 있는 돈이긴 하네요. 그죠? 전국에서 가장 싼 곳은
뉴 브런즈윅의 세인트 존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26만 8,400달러로 가장 낮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스카촌 리자이나, 뭐 이거 다 알죠. 근데 저기서 살기 싫은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를 많이 안 가는 거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주택 가격이 평균치를 밑도는 지역에서는 30달러 선에서 방 2개짜리를 구할 수 있다. 뭐 몰라서 안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주가사에 따르면 광역 토론토와 광역 밴쿠버 두 곳만이 집값이 평균치를 크게 윗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 토론토의 평균 집값은 109만 1,300달러. 그 광역 밴쿠버 지역은 112만 3,400달러. 광역 밴쿠버가 더 비싸네요. 그죠? 저는 광역 토론토로 따지면 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봐요. 자, 결국 이 밴쿠버 지역과 토론토 사시는 지역들은 캐나다에서는 가장 비싼 곳에 살고 있고 굉장히 힘든 곳에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 가서 살자니 쉽지도 않죠. 그죠? 어떻게든 우리가 밴쿠버나 토론토에 또 사는 게 목적이니까 굉장히 비싼 곳에 사니 인생이 좀 고달플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 댓글에도 많이 달리는데 밴쿠버가 너무 변했다. 정말 이렇게 집집거리면서 사람들이 좀 돈에 미친 것 같다. 부동산에 미친 것 같다. 이런 것 많이 좀 달리더라고요.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이기도 한데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 싸움에서 경쟁해서 또 살아남아야 되는 게 우리 삶인 것 같아요. 그죠? 이 경쟁이 싫으면 저도 요즘에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드라마가 아니죠. 다큐멘터리들이 섬에 혼자 사시는 분들 옛날에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나이 먹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경쟁이 싫으면 거기 살 수밖에 없는 건데 또 거기 살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들도 있는데 물론 나이 많이 먹어서는 또 가능하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경쟁사에 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고물가와 상관없이 달라라마는 고공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신규 매장을 70개는 오픈을 하고요. 매출도 5%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하는 스토어가 달라라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무 때나 가봐도 그 라인업이 늘 많고 사람들 북적북적 대고 그리고 거기서는 또 음료수도 좀 싸게 팔아서 그냥 간단하게 사 먹을 때도 가서 사 먹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달라라마를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물건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더라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현찰박치로 물건을 왕창 사고 또 체인이 커지니까 그만큼 바잉 파워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고시에이션 하는 능력도 커지다 보니까 싸게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물건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근데 싸게 사다 보니까 물건들 할 때 예를 들어서 좋은 향이 나는 로션을 산다 그러면 좋은 향이 나는 건 다 빼고 그냥 그야말로 보습 효과가 나는 것만 넣어서 맡아보면 냄새는 별로 안 좋은데 보습 효과는 괜찮을 수 있게. 그러니까 물건 자체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나름대로 신뢰가 쌓인 것 같은데 캐나다 경제가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연히 사람들이 가격이 조금이라도 싼 달라라마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또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같은 해 영업이익이 4,130만 달러나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주 배당금도 1주당 5.53센트에서 7.08센트로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주당 5센트를 주는 건데 7센트로 인상을 했다. 달라라마가 그래서 주식 가격이 이 소위 말해서 정말 싼 물건을 팔다 보니까 쌀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달라라마 주식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한 주당 무려 79.1달러, 79.71달러. 물론 가격 저거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근데 추세를 볼까요, 한번? 1년 동안 추세가 크게 떨어지도 않고 유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요. 1년 추세를 봐도 서서히 올라가긴 했는데 크게 차이 없고요. 5년 동안 추세를 봐도 팬데믹 때 크게 영향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견고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저도 달라라마를 운영해보고 싶다. 비즈니스를 한다면 달라라마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본사에다가 이제 이메일도 써보고 막 얘기해봤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달라라마는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달라라마 뭡니까? 100% 직영입니다. 100% 직영. 그러니까 여기는 달라라마는 그러니까 어떤 걸 원하냐면 건물주들이 연락하길 원해서
야 니네가 우리 달라라마를 우리 상점에 좀 들여줘. 이걸 원하는 거야. 개인들이 뭐 프랜차이즈 할게요 이런 거 전혀 응대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알아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달라라마는 100% 직영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직영으로 운영을 하니까 굉장히 운영할 때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어떤 바잉 파워와 캐시와 정말 엄청난 힘으로 물류의 힘으로 운영되는 곳이 달라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그럼 달라라마가 안 된다면 어떤 달라라 샵을 사서 한번 운영을 해볼까. 그래서 제가 우연히 찾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보여주려고 딱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1번이 또 달라라 스토어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뭐 온타리오주에 있는 해밀턴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보려고 많이 이제 막 찾아보고 이제 실제로 사실 이제 제가 비즈니스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런 꿈이 있는 거죠. 언젠간 직장을 좀 때려치고 이런 스토어를 개인 비즈니스 운영해보고 싶다 이런 늘 꿈을 안고 살고 있는데 이런 달러 스토어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단 비즈니스도 이제 이 셋업은 잘 돼 있으니까 이제 팔려고 하니까 물건 내놨겠죠. 근데 문제가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집들이 방금 우리 기사 본 것처럼 달라라마가 지금 올해만 해도 70개의 매장을 신규 매장 오픈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가게가 나올 때 근처에 달라라마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근처에 달라라마가 들어오면 당연히 경쟁이 쉽지 않겠죠. 그죠? 저렇게 엄청난 바잉 파워와 엄청난 물류의 힘으로 들어오는 곳에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팔고 나가는 게 많이 있었어요.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찾아볼 때 그런 게 몇 개 봐가지고 이거 했다가는 바로 망하겠구나. 그래서 못한 게 있죠. 뭐 하려고 막 준비를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래서 이런 달라라마 달러 스토어가 매물에 나온다 그러면 근처에 정말 딴 게 아니고 달라라마가 있는지 정말 꼭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경험이 있어서 그냥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네, 이거는 어제 우리가 봤었던 캐나다 정부 외국인 부동산 구매 금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요. 취업 허가 잔여 기간이 180 이상이면 구매를 허용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허용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워킹 퍼밋을 들어와서 이제 이민이 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프리세일에 미리 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금지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애탔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골자는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게 부동산 금지법이 사실은 부동산 영향이 크게 미치진 않지만 경제의 어떤 한 이벤트로서 만들어낸 법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침체기가 오니까 이 부동산 업계가 지금 난리가 났죠. 제발 살려달라고. 뭐 그 정도인가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이제 이 완화 정책을 또 취하고 결국 이거 시간 많이 지나면 또 없앨 수도 있는 법이겠죠. 좀 더 완화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또 간단하게 살펴본 또 경제 뉴스와 또 언저리 각각 다양한 뉴스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날씨가 좋아서 요즘 봄이 와서 날씨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뭐 산책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생각해보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타리오가 미니멈 웨이지를 올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달러를 올린대.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온타리오주는 1달러 올려서 16.5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비싼 데가 유컨주입니다. 유컨주가 16.77. 사람이 없으니까 좀 그렇겠죠. 이게 페더럴이라고 쓰여 있는 건 뭐죠? 근데 여기는 뭐 이게 연방 정부에서 주는 최저 임금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온타리오는 16.55. 그래서 정부에서 가장 높은 주 중에 하나가 됐고요. 그리고 누나벳은 16불. 여기 당연히 사람이 없는 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사람이 가장 많은 주 중에 하나죠. 15.65. 이러면은 온타리오주보다 거의 1불이나 낮아요. 아마 BC주도 곧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퀘벡주는 가장 가난한 주기도 하고 퀘벡주는 근데 물가가 좀 싸기는 싸요. 렌트비도 딴 데보다 좀 싸고 정부 혜택도 많고 알버타주 같은 경우에도 뭐 15불 가장 적네요. 알버타가 사람도 많이 필요한 주가 왜 그럴까? 제일 적은 주는 사스카추안 14불. 뉴브런직 14.75. 이거 그럼 사스카추안 주하고 온타리오 주는 2.5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차이 많이 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온타리오 주가 좀 빨리 오른 편인 것 같은데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사람은 이제 빨리 잡아야 되니까 뭐 저렇게 한 것 같아요.
아마 BC주도 오르고 임금이 다들 조금씩 오르면 물가에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그래서 임금이 물가 상승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금까지 다 올라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물가는 좀 잡혀서 떨어지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러길 바라면서 얘기를 해봤고요. 네, 대서양 연안주에 정착 이민자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10년 새 5배나 늘어서 주거난이 가중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 온타리오주나 BC주에 정착을 하면 아무래도 대도시권에 많이 좀 아무래도 머물잖아요. 근데 저기 대서양주에 가는 사람들은 보니까 남미 사람들이 또 많이 간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온타리오도 워낙 비싸고 BC도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BC주도 보면은 이제 밴쿠버 아일랜드에도 굉장히 사람이 많이 늘어났었고 시골 마을에도 사람들이 많이 정착한다고 그런 기사를 봤었었는데 뭐 결국 팬데믹 때 도시가 싫어서 간 사람들 플러스 그 이민자들이 왔는데 뭐 렌트도 비싸고 집도 비싸고 정착할 만한 데가 없으니까 뭐 대서양주나 지금 또 알버타주로 지금 많이 중부지방으로도 많이 이주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추세는 아마 2025년까지 이민자를 매년 50만 명 목표로 받고 있으니까 이런 추세가 아마 2026년까지는 될 거다라는 리포트가 있었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2026년까지는 아마 아무래도 좀 파지티브하게 급격한 상승까지는 모르겠지만 완만한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리포트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 뭐 그런 건 또 개인들이 따라 결정을 하겠죠. 결국은 뭐 대서양주나 뭐 중부지방이 경제적 부담이 적은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유학생들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들이 머물 만한 주택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결국은 이민자들도 그렇고 유학생들도 그렇고 이 당장 집을 살 건 아니니까 일단 렌트라도 해야 되는데 렌트비가 너무 비싸니까 당연히 저런 데로 지금 가고 있다.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캐나다 경제 불황 진입 가능성이 높다. 뭐 언제부터 이게 얘기 나오는 겁니까, 그죠? 계속 들어간다. 네,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다시 또 레이오프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지금 고물가가 아직까지는 버틸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고 여름을까지 가면은 아마 이제 약한 고리부터 또 레이오프가 시작이 되고 사람을 자르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안 써도 되는 것들 그죠? 스시 안 먹어도 되죠. 근데 머리 좀 안 잘라도 됩니다. 대충 버텨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외식 안 하고 집에서 해 먹고 또 라면 끓여 먹고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몰 비즈니스들 이게 서서히 아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소비가 꽤 강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아마 조금씩 어려워지는 상황이 보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게 경제 침체가 오면 사람들이 쓸 돈이 없으면 당연히 집도 사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연방정부는 연방의회도 캐나다 경제 성장률을 2% 미만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근데 선진국 치고 뭐 이게 2% 미만이 아주 1.1%냐 뭐 1.8%냐 9%냐에 따라 다른데 선진국이 2% 정도 발전하는 거면 성장하는 거면 나쁘진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평소보다는 좀 약한데 아주 큰 불황은 아닐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이거는 뭐 우리 진행 중이니까 우리 경제 또 몇몇 살펴보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여파 크루즈 여행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루즈를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어요. 제 뭐 소위 말하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저런 크루즈를 타고 좀 장기 여행을 하는 건데 팬데믹 때 저기에 크루즈에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감옥 생활하다가 막 한 달씩 생활하다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니까 저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또 가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재미없다. 되게 지루하다. 그러니까 뭐 짧게 막 3, 4일은 괜찮았는데 여기서 일주일, 2주일 넘어가면 이게 뭐 사람들이랑 막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완전 인싸가 아닌 이상 뭐 뻔하더라. 그래서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듣고 한편에서 또 너무 재밌다, 좋았다는 얘기 들어서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뭐 좀 아무래도 아싸 스타일이라 사람들이랑 막 어울리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는 건 좋아하니까 저런 식으로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밴쿠버가 이게 이 크루즈 기항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언제쯤 갈 수 있을지.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배에서 많은 시설을 이용하는 걸 좋아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사람들이 정착지에 내려서 거기서 여행을 하고 한적한 곳에 뭐 탐험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여행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팬데믹 때 사람이 좀 없는 곳에 피하는 게 뉴 트렌드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오래 살려면 하루에 10,000보가 아니라 이만큼.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니까요. 8,000보만 걸어도 된다. 그래도 충분하네. 그러면은 일단 사망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거 사망률이 떨어진 거 둘째치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노년이 되면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노년 한 80살 이후에 80살쯤 한 70대 이후에 자기가 충분히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행복과는 아직 직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리가 불편해지면 그러니까 뭔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 또 짜증나고 기다리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저도 우리도 스케줄이 있습니다. 도와줘야 되는 스케줄 뭐 페이폭도 해야 되고 뭐 일이 많아요. 그러면 좀 나중에 도와줄게요. 좀 이따 도와줄게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짜증을 막 내고 화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나중에 또 이제 사람들이랑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걷기 능력이 제가 볼 때는 70살 이후에는 행복과는 굉장히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 그래서 걷는 능력은 좀 계속 이렇게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걷는 습관들, 그 다리 근력 운동. 그때는 상체보다는 확실히 하체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체 운동을 좀 우리는 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화웨이가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순이익이 60%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 매출은 0.9%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하웨이 이 부회장 밴쿠버에 있을 때 되게 잘난 척하면서 나오는 거 사실 굉장히 좀 꼴불견이었었는데 중국 돌아가서 뭐 사업이 볼 때는 뻔하죠. 지금 매출은 거의 비슷했는데 순이익이 70% 감소했다. 얘기는 당연히 덤핑으로 그냥 싸게 그냥 막 공급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웨이는 뭐 리포트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모든 리포트가 거의 동일했습니다만 중국 정부가 뒤에 있고 사실상 백업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화웨이를 쓰는 사람들 모든 정보가 중국으로 간다고 지금 거의 모든 정보기관에서 동시에 발표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웨이는 절대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 중국 제품들 마찬가지 대부분 마찬가지고 전자제품들은 정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화웨이는 중국이 도와주니까 중국 정부 뒤를 봐주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이 뉴스가 좀 들어와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스파이 혐의로 있었지만 결국은 정말 자기 저택에서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감옥 생활이 아닌 감옥 생활 했었죠. 그죠? 당시에 근데 중국에 있었던 캐나다인들은 감옥에 가서 생사도 모를 정도로 뭐 고문을 당하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중국이 가장 큰 문제는 인권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인권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는 거. 중국 정부 지도자들을 자기 손으로 투표해서 뽑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닌다는 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 그 창피한지 모르고 막 떠드는 거 중국 정부를 싫어하는 거죠. 중국 사람 자체는 아니고 저도 중국인 친구들 있습니다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략 둘러본 경제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네, 주말인데 다들 뭐 주말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또 열심히 찍고 그리고 또 토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헬스케어 일하면 이게 좋잖아요. 그리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남이 쉴 때 또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때 이제 돈을 좀 벌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생으로 봤을 때 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서비스를 내가 제공하는 사람이 되되 그걸 오토로 돌릴 때까지가 인생이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정말 드물고 그죠? 오토로 돌리면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또 가서 일을 또 해야 되고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극상층의 부자인데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 어떻게 보면 마음을 접고 사는 게 또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어쨌든 캐나다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첫 걸음 오늘이죠. 4월 1일부터 오늘 만우절인데 만우절 아닙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요. Tax Free First Home Saving Account가 출시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은행별로 준비가 안 된 데가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직접 물어보셔서 FHSA 어카운트 후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어카운트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목돈 운영에 도움이 되고요. 최대 4만 불까지 세금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텍스 프리 어카운트가 아니고
퍼스트 홈 바이어에 쓸 때, 그러니까 퍼스트 홈 바이어들이 쓸 수 있을 때는 4만 원까지 저축을 해서 빼도 과세 없이 주택금의 자금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인당 연간 8,000달러에서 5년간 4만 달러. 그러니까 한 방에 8,000달러를 넣을 수 있고 5년 동안 4만 달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캐나다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15년 안에, 너무 긴데요 진짜. 첫 집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FHSA가 존이 대안될 수 있다. 자, 4만 달러 모을 때까지는 조금씩 예금하면서 주식이나 펀드에도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과세로 자유롭게 출금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적인 저축은 우리가 세금을 다 내고 나머지 돈을 내는 건데, 이거는 애초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거죠. 그죠? 그 뺄 때도 비과세로 될 수 있고, 좋은 상품이네요. 근데 그 와중에 주식이나 펀드에도 또 투자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쵸, 저도 많이 경험해봤지만 이제 집 산다고 돈을 모으면서 주식에 투자했을 때 그 돈이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정말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게 정말 좋은 투자 대안인가? 물론 이거 안 해보면 또 경험이 없으니까 실력이 늘 수도 없는 부분인데, 자, 이거 참 이건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퍼스트 홈 바이어들한테는 텍스 프리로 할 수 있는 FHSA라는 어카운트가 출시됐다고 하니까 이런 거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 회복 올거름에도 먹구름. 로얄뱅크에서 나온 레포트네요. 근데 로얄뱅크가 작년까지 계속 올 봄에 바닥 찍고 상승한다고 그걸 정말 일관적으로 냈던 은행이었었는데, 올해가 막상 되고 봄이 되니까 지금 갑자기 먹구름이다. 올해는 먹구름이다. 이렇게 입장을 살짝 바꾼 것 같아요 지금. 자, 올 봄에는 주택시장이 외부적으로 활기가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래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으로 지금 반짝 봄이니까 막 올라가는 것 같지만 거래량이 좀 늘어났지만 실제로는 다시 또 계속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고 금리도 지금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 체감할 수 없을 정도긴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소유자들이 지금 관망세로 계속 돌아들 거 아니냐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내셔널뱅크에서도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구매 희망자들이 자,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연방중앙은행이 0.25%에 머물던 기준금리를 거듭 인상, 현재 4.5%에 이른 것이 주된 요인이다. 그리고 주택시장이 계속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경기 전망도 불확실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지만 특별히 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RBC나 내셔널뱅크의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알 수는 없죠, 그죠? 또 한쪽에서는 부동산 협회에서는 이민자들이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했고요. 은행권에서는 좀 아직 불안하다,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고 판단하시고 각자 사정에 맞춰서 판단하는 게 가장 좋겠죠. 가장 빚이 많은 연령층은 40대, 50대 빚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딱 제 연령대긴 하네요, 그죠? 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모기지가 많고 론도 많고 카드 사용도 많고 당연히 자식들이 지금 가장 왕성하게 성장할 때죠, 그죠? 여기 여성분도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고 남자분이 지금 그냥 관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집하고 좀 반대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45세 이하, 54세 이하가 평균 부채가 13만 100달러. 겨우밖에 안 되나요? 이것만 있으면 정말 날아갈 것 같아. 이게 지금 모기지가 포함된 부채라고 하면은 세상이 날아갈 것 같은데요. 이게 일단 평균이니까, 그죠? 65세 이상이 되면 이게 한 5만 달러로 확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5세 정도 되면 자산을 팔아서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작은 콘도를 마련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운사이즈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35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는 학자금 대출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근데 35세가 놀라운 게 20대 초반에 학자금 대출을 대부분 받을 텐데, 그죠? 10년이 지나도 못 갚는다. 그러면 이제 집 사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죠? 어쨌든 간에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네, 그런 카드빚, 대표적으로 모기지를 통해서 40대, 50대가 빚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경기 침체가 오면 이 세대가 타격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겠죠? 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 초에 캐나다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강세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GDP가 0.5%가 증가했고요. 2월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고 생산 서비스 상승세, 중앙은행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멈추지만 우리가 경기를 더 지켜보면서 통계가 나오는 걸 보고 결정할 거야. 미국도 그랬습니다. 통계가 나오는 거, 실질적으로 통계가 나오는 걸 결정할 거야 그랬는데 이게 통계가 계속 좋게 나오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아직도 뭐 금리나 확실히 정해진 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 드디어 로저스하고 샤 합병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21가지 조건을 걸었대요. 요금 인하도 해야 되고 5G 네트워크도 구축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5G가 됐다고 선전을 엄청 해서 셀폰을 샀는데 아직도 5G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캐나다는 없죠. 과대 광고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요금을 인하해주면 좋은데 과연 그렇게 될까? 저 같은 경우는 5도를 쓰고 있는데 요금은 그냥 똑같은데 예전엔 제가 뭐 5G 뭐 7G 그래서 기가를 썼는데 갑자기 요금은 똑같이 해주는데 30기가를 주겠다고 오퍼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저도 가끔씩 오버 차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다 바꾸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똑같은데 어차피 30기가 다 안 쓰거든 써보니까 끼케야 뭐 10기가 쓰더라고요. 이게 좀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래도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마음에 좀 드는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요금이 인하되면 좀 더 많은 선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러시아하고 1300km 접경하고 있는 핀란드가 나토 회원국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나토 회원국으로 못 가입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입하게 되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예전부터 위성국이라 그러나요? 핀란드를 통해서 뭐 해외 다른 서방 국가랑 대화하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자기 위성국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핀란드도 러시아가 쳐들어오진 않겠지만 근데 굉장히 많은 어떤 눈치를 봐야 되고 뭐 그런 경제적 이익도 있다 보니까 러시아를 차마 배반할 수 없는 마음속으로는 나토 회원 가입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막 그런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똑같은 입장인데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이 계속 안 된다 막 얘기했는데도 갑자기 돌발 행동 나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푸틴이 나쁜 놈이지만 외교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러시아 사태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니까 드디어 이제 나토가 핀란드를 가입해줬고 7월까지는 스웨덴도 가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 눈치 보면서 가입을 안 해주다 보니까 설마 자기네 접경 국가들이고 자기는 위성 국가로 좀 되게 사이가 좋은데 쳐들어갈까 싶었는데 러시아를 직접 쳐들어갔죠. 물론 거기에는 더 많은 자세한 이유가 있는데 뭐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핀란드하고 스웨덴은 반사적인 이익을 보는 국가가 됐습니다. 당연히 나토 회원국이 되면 같이 이제 국방을 책임지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없겠죠. 러시아가 감히 쳐들어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핀란드하고 스웨덴은 물론 거기에 대한 돈을 내긴 하겠지만 뭐 국방이 안정화가 되니까 좀 더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하고 중동과 브라질이 중국 위안화 결제국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달러 패권에 도전이 가시화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거 하면 다 때려 부셨는데 지금 점점 지금 위안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끝까지 봐야 되는 게 예전에도 중국이 1대1로라 그래가지고 정말 전 세계로 막 돈을 빌려주고 철도 만들고 공항 짓고 그리고 항구도 만들고 해서 엄청나게 다 만들어 놓으니까 미국이 딱 CIA 통해 작전 들어가가지고 다 뱅크럽 시켜가지고 파산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서 뭐라 그랬어요? 중국한테 우리 빚 못 갚어 미안해. 우리 전 정권이 한 거니까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그래 다 돈 떼먹고 날랐어요. 중국이 엄청나게 손해봤거든요. 이것도 근데 그 전까지 놔두더라고요. 저도 왜 놔두지 생각을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다 뱅크럽 시켜버리고 새로운 정권 만들어가지고 입싹 딱 떼먹고 입싹 쉽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중국이 나름대로 작업을 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봐야 돼요. 이제 작업해서 이걸 다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미국이 나중에 먹을 수도 있거든요. 또 다시 새로운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위안화를 미국과는 시스템하고 다르게 뭐 암호화폐 결제라든지 이런 전자금융으로 이제 많이 새로운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걸 중국이 가만 놔두고 보다가 딱 다 구축이 되면 다시 또 작업해가지고 다 먹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은 뭐 여러 가지 늘어난다고 하지만 끝까지 봐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7.1 빌리언 뭐 710억짜리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웨스트 에드먼튼 몰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웨스트 에드먼튼 몰 가보신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밴쿠버 사시는 분들은. 저는 캘거리 살다 보니까 여러 번 갔었었는데 나름대로 좀 지금 보면 작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갔을 때는 되게 크다고 느껴요. 아기 때는 아기들 데리고 갈 때는 괜찮았죠. 근데 굉장히 괜찮다, 크다, 도심에 저거 있는 게 참 좋겠다. 수영장 너무 크고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게 왜 저기 에드먼턴에 들어갈까요, 도대체? 여기 뭐 랭리나 좀 랭리 외곽 쪽으로 좀 땅 널찍널찍한 데 있는데 거기 크게 사가지고 꽝 들어가면 좋을 텐데 왜 하필 여기 들어갈까? 물론 옆에 이제 에드먼턴 몰이 있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안 가보신 분들 위해서 밑에 사진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건 이제 아티스틱 렌더링이라서 이제 볼 필요는 없고 뭐 이렇게 이제 상상 속에 나라가 세계가 들어올 수는 있게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실제로 웨스트 에드먼튼 몰 사진은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몰 안에 들어가시면 가운데 일반적인 몰은 똑같아요. 뭐 다를 건 없고 뭐 푸드코트도 다를 게 없습니다만 이게 큰 배가 있고 여기서 결혼식 하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제가 내내 갔을 때 결혼식 하더라고요.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팟도 있고 그리고 아이스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링크 대여를 해서 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수영장, 이게 파도 수영장인데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또 슬라이딩들 다양하게 또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애들이랑 가면 참 좋았던 기억은 납니다. 범퍼카도 있고 네, 이런 시설에 유니버설 캐나다에 들어오면 밴쿠버에 들어오면 좋았을 텐데 네, 아쉬운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여러 이제 새로운 뉴 홈들을 그냥 링크를 다 회원 가입을 해놨죠.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 새로운 이제 분양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 아예 안 쓰고 살고 있어요. 관심도 별로 없고요. 분양을 왜 받았나 싶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분양을 받는 건 좋은 투자처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요즘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프레임이라는 버나비에 있는 건데 위치가 아주 좋지는 않은데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보니까 프라이스가 70이면 7,000불에 방 한 개 댄 하나 있어요. 525 스퀘어핏이 계산해 보니까 거의 1,400불 스퀘어핏당 거의 1,400불 나오더라고요. 1,386불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조금 이게 왜 안 팔리나 그랬더니 그 세상에 분양가를 너무나 높게 잡은 거죠. 뭐 1급지도 아닌 1급지죠. 버나비 1급지인데 위치가 로케이션이 막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35,000불 할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유, 그렇죠. 할인을 해도 아쉬운 가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안 팔리겠죠, 지금까지. 근데 어쨌든 좀 요즘에 리셀 가격이 분양가보다 지금 떨어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리셀 잘 찾아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물건들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온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 서리에 있는 루센트 같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이것도 근데 서리도 그 분양가가 지금 스퀘어핏당 1,000불을 넘든지 1,000불 육박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루센트 같은 경우도 역세권인데 이것도 저번에 보니까 이거 1,000불 좀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이즈별 좀 다르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 그래도 어쨌든 저기에 비해서는 1,400불보다는 여전히 그래도 그나마 싼 옵션이 아직 서리에는 존재를 한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분양을 사는 건 뭐 지금은 현재로서는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서 관심을 끄고 지금 살고는 있습니다. 네. 뭐 근데 어쨌든 이게 뭐 2년 뒤 3년 뒤에 확실하게 올라간다. 나는 실거주 100%할 거다. 여기가 너무 좋아. 꼭 사야 돼. 이런 분은 상관이 없어요. 정말. 그런 분은 무조건 지금 사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또 대략 들러본 또 부동산 뉴스와 또 여러 가지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